또 한국 가수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다. 요즘 이런 소식은 사실 심심치 않게 들리곤 하는데요. 최근 들어 세계 음반 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가수들을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BTS, 블랙핑크 등 한국의 가수들은 다양하면서 힙한 음악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죠. 또 그런 인기에 동참하기 위해 일본, 중국, 태국 등 많은 아시아의 나라의 젊은 남녀가 한국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일본에서 건너와 최근 한국에서 아이돌로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음악,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 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이지만 지금 한국에서 가수와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찾고자 하는 친구가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지만 그게 진짜 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사실 저는 그저 시골 동네에 사는 끼가 조금 많은 여자아이였어요. 어른들이 박수 쳐주면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재롱을 잘하는 그런 아이였죠. 그러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를 처음 보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본에 진출해 일본 TV 프로에 나온 그들의 무대는 완벽했고 표정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그걸 보고 나서부터 저는 트와이스 노래를 따라 부르고 안무를 외우면서 혼자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서 거울을 보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제가 진짜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요. 그런 제 모습을 우리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동네 어른들은 너무도 좋아해 줬어요. 아버지는 제가 춤을 연습할 때마다 저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는 왜 하필 한국 노래냐? 우리 집에서 한국말 하지 말라고 하시며 항상 화를 내셨죠. 그러고 보면 아버지는 한국을 싫어했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무시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나중에 어머니가 알려주신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예전에 도쿄에서 큰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회사가 한국에 넘겨지며 직장을 잃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고향이 돌아와 어머니를 만나시고 저를 낳으셨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히 케이팝이 좋아서 연습했을 뿐이니까요. 제가 16이 되던 해 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은 꿈을 안고 일본의 여러 기획사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어요. 오디션장에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케이팝 스타일의 노래와 춤을 준비해 갔어요. 그게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스타일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무대니까요. 특히 트와이스 노래라면 트와이스 본인만큼 잘 부르고 잘 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첫 오디션 장소에서 저는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시작한 지 10초도 되지 않아 심사관들이 다 같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심사관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저에게 멈추라고 지시하자 저는 당황해서 노래를 멈추고 심사관들을 바라봤어요. 여긴 일본 오디션인데 대체 왜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거냐고 한 심사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고 몸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사관은 일본 노래를 준비했냐고 물었고 저는 일본 아이돌 노래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죠. 제가 일본 노래는 준비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다른 심사관 한 명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하며 다음 지원자를 불렀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그대로 무대를 내려와야 했어요. 심사위원들의 눈빛에는 비웃음과 냉소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의 첫 오디션이 처참한 결과로 끝났을 때 저희 아버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의 열정과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오디션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두 번의 오디션에 더 도전했고 결과는 첫 번째 오디션과 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오디션에서 돌아와 제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조차 화를 내시면서 그 심사관들이 옳은 말을 한 거라고 하셨죠. 어차피 아버지에게 위로를 바란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현실은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죠. 한동안은 우울하게 지냈어요. 노래도 춤을 추지도 않았고 케이팝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 버렸죠.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우연히 한국의 기획사에서 글로벌 오디션을 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18살이 된 저는 이게 저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구의 집에서 노래와 춤 연습을 하고 그동안 새로 나온 신곡도 틈틈이 외우고 연습했어요. 아버지 몰래 용돈을 모으고 오디션 날짜에 맞추어 비행기표를 구했어요. 오디션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저는 제가 처음 본 트와이스의 무대를 기억하며 연습에 연습을 더했습니다. 오디션이 딱 한 달 남은 날, 오늘도 친구 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연습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뉴스를 심각하게 보고 계셨어요. 뉴스에서는 중국에서 심각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중국의 어떤 도시가 봉쇄되었다고 했죠.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K-팝 신곡을 들었지만 그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한국 기획사의 글로벌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날이었죠. 많은 나라가 출입국을 봉쇄했고 저는 저의 소중한 꿈을 포기해야만 했죠. 훗날 부모님이 제가 한국 글로벌 오디션을 가려고 했다는 것을 아셨을 때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어머니는 한국에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돌아오지 못했을까봐 걱정하신 거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다른 의미로 다행이라고 하신 거였죠.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하고 학업에 열중해서 대학에 가기로 했어요. 제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K-팝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국행을 포기한 후 부모님과의 갈등도 끝났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나름대로 평범한 대학생이 되기 위해 애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가슴 한편이 텅 빈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과 친구들이 일본 대학교의 축제인 학원제에서 공연할 팀을 모집하고 있다고 했어요. 공연팀에서 보컬 자리가 비었으니 저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친구들이 준비하는 곡이 트와이스의 노래라는 걸 알게 되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연습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 잊고 지냈던 한국어 가사, 오랫동안 멀리했던 리듬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금 저의 마음에 K-팝에 대한 불이 지펴지는 순간이었어요. 연습이 시작되자 처음엔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나왔던 춤 동작들이 어색했고 고음도 쉽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습이 거듭될수록 몸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서 동작을 맞춰보며 친구들과 안무를 연습하는 순간순간이 마냥 즐거웠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 땀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몸이 녹초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을 때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음악을 들으면 어느새 저는 또 몸을 일으켜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학원제 당일 저는 대기실에서 화려한 무대 조명을 바라봤어요. 커다란 LED 스크린이 반짝였고 형형색색의 조명이 객석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손에 쥐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화려하게 학원제가 막을 올리고 참가 팀들의 무대가 이어졌어요. 우리 팀의 순서는 마지막이었어요. 그 전에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 AKB48 커버팀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AKB48이라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걸그룹의 노래를 준비한 팀이었죠. 무대를 가득 채운 멤버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칼군무를 선보였어요. 일본식 아이돌 스타일의 정석 같은 무대였고 관객들은 예상대로 열렬히 반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팀의 차례가 되었어요.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객석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저는 마치 제가 트와이스가 된 것처럼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우리는 개인의 개성을 살린 퍼포먼스를 준비했고 노래와 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무대였어요. 저는 랩과 보컬을 넘나들며 무대의 중심을 잡았고 점점 관객들은 우리의 리듬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공연이 끝난 후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남학생들은 환호하며 목소리를 모아 앵콜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날 처음 무대 위에서 서서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의 환희를 만끽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AKB48 커버팀은 우리의 공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들은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거듭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이건 일본 대학 축제인데 K-팝 노래가 1등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K-팝이 유행이라지만 일본 전통 아이돌을 이기는 건 말이 안 되지 같은 말이 들려왔지만 저는 넘쳐나는 아드레날린에 듣지 못했죠. 긴장되는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심사위원들은 장시간 논의를 거듭했어요. 전통적인 일본 아이돌 스타일과 새로운 K-팝 스타일, 어느 쪽이 더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어요. 결국 마이크를 든 심사위원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순간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이번 학원제 공연 1등 팀은 트와이스 커버팀입니다. 순간적으로 객석이 들썩이며 함성이 지붕이 뚫어질 정도로 터져나왔어요. 친구들이 나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눴어요. 하지만 AKB48 커버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들은 불만스러운 듯 심사위원들을 바라봤고 몇몇은 자리를 떠나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고 승리를 즐겼고 행복하게 앵콜곡을 불렀답니다. 학원제가 끝난 후 열기가 식고 저는 대학생으로의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저 친구들과 함께했던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모르는 학생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다가와 학원제에서 공연을 봤다며 인사를 건넸고 SNS에서는 학원제 무대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뻤어요. 제가 보여준 무대가 누군가의 기억에 남았다는 것이 신기했고 공연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SNS의 댓글에는 K-팝을 왜 일본에서까지 해야 하냐는 반응이 있었고 일본 아이돌이 더 우월한데 왜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냐는 의견도 보였어요. 특히 AKB48 커버팀이 진짜 1등이었다며 저희 팀이 K-팝이라는 이유로 편향된 투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저를 향한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학원제 후 학교 복도를 걸을 때면 누군가가 수군거리는 듯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주위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저 좋아하는 무대에 섰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학원제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제는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하시며 아버지는 더 냉정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한국 스타일을 따라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단정 지으셨어요. 어머니도 걱정된다는 듯 이제 그만 현실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제가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공항에서 붙잡혔던 순간 이후 부모님과의 갈등에서 저는 항상 져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다시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순간은 너무나도 행복했고 관객들의 박수 속에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대학생이었고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꿈을 쉽게 내려놓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했어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연습실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다시 연습을 시작하니 몸이 기억을 되찾는 듯 했어요. 거울 앞에서 동작을 맞춰보고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는 순간들이 즐거웠어요. 한참을 뛰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아 헉헉 숨을 고르면서도 이렇게 다시 무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학업과 연습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연습이 늘어날수록 수업 시간에는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강의실에서는 꾸벅꾸벅 졸았고 과제와 시험 준비는 점점 뒤처졌어요. 몸도 피곤했고 머릿속은 항상 가사와 안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국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교수님께 불려가서 성적이 심각하게 낮아졌다는 경고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 학업도
연습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제가 학업과 연습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할 무렵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유진을 만났어요. 키가 크고 늘씬하며 항상 웃는 모습이 보기 좋은 친구였어요. 유진이는 성격이 밝고 온화하며 사려가 깊은 친구여서 클래스의 모든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제가 유진이를 정말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연습실에 놀러온 유진이와 같이 노래에 맞춰 춤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얌전한 성격과 달리 실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댄스를 배웠다고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같이 연습하자고 졸랐어요. 유진이는 자신도 한때 아이돌을 꿈꿔본 적이 있지만 지금은 다 포기하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연습에 전념하는 제가 멋있고 또 부럽다고 했죠. 저는 그녀에게 학업과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유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유진은 저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노래하고 춤을 출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물론 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유진은 제 눈을 보며 제가 춤을 출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학원제 무대에서 맛보았던 환희가 떠올랐어요. 저는 정말로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저는 학교에 무작정 휴학을 신청했고 한국의 오디션 자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진이는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죠. 한국 아이돌 생태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연습생 생활은 어떤지,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지, 앨범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등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일본에서는 20대가 넘어가면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기가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데뷔해서 성공하고 있다고 알려줬죠. 저는 2달 동안 유진과 함께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갈 준비를 해나갔어요. 유진이는 저와 한국어로만 대화하며 한국어를 좀 더 숙달할 수 있게 해주었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저를 도와주었어요. 지금까지 이 커다란 일본 땅에서 저희 꿈을 이해해주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저를 응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먼 타국에서 온 단 한 명의 친구 유진이는 저를 이해해주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저를 도와주었죠.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를 도운 단 한 명의 한국인 유진이에게 저는 큰 빚을 진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으로 갈 준비를 마친 저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아버지는 크게 화내시며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 소리치셨죠. 어머니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돌에 도전하기에는 제가 너무 나이가 많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부모님이 쏟아내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부모님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저는 다시 차분하게 부모님께 말했어요. 저는 준비가 되었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는 한국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시며 자리를 떠나셨어요. 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부드럽게 설득하려 하셨지만 저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끝내 저의 한국행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 나의 친구 유진이가 배웅해 주었어요. 유진이는 저에게 진심으로 행운을 빌어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유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비행기에 오른 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에 왔다는 설렘과 함께 이제는 진짜 시작이라는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고 떠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 기획사 연습생도 아니었고 그저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만 가지고 한국에 온 외국인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여러 오디션을 찾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오디션을 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어요. 한국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완벽한 보컬 실력과 수준 높은 댄스를 가진 참가자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매일 오디션장을 전전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죠. 보컬 테스트에서는 음정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았고, 댄스 테스트에서는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들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준비해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미완성의 실력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계속되는 탈락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곳에서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기존의 기획사 오디션과는 달리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연습생이 아닌 사람들도 참가할 수 있었어요. 이 무대에서 실력을 보여주면 기획사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너무 공개적인 자리에서 평가받아야 했고,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 오디션에서 탈락하며 자신감을 잃고 있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죠. 방송 오디션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일본에서 연습한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어요. 춤과 보컬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실력이 탄탄한 경쟁자들 속에서 저는 눈에 띄는 참가자가 아니었어요.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주변 참가자들의 반응을 보니 모두가 제가 탈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듯했어요. 심사위원들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저는 다시 한번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그리고 아주 운이 좋게 저는 탈락을 간신히 면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라운드는 팀전이었어요.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저에게 팀전은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그 부담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함께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팀워크를 맞춰갔어요. 저희 팀원들은 저희 부족한 점은 지적하고 알려주며 잘하는 점은 북돋아줬어요. 실력 차이가 있는 멤버들도 있었지만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무대를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가진 강점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평소에 랩을 잘하지는 않았지만 무대에서 랩을 할 때는 긴장하지 않았어요. 강한 비트 위에서 리듬을 타며 가사를 읊을 때 저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팀원들은 저의 랩을 들으며 무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했어요.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는 다른 팀들을 보며 우리 팀도 개성 있는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팀원들도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아이돌을 준비할 때와 다른 환경이 마치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비록 이번 라운드가 끝나면 다시 서로에게 대항하며 경쟁을 하는 사이가 되겠지만, 우리는 선의의 경쟁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팀전 무대가 시작되었어요.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긴장이 되었다가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각자의 파트를 완벽히 해냈고 저 역시 랩을 통해 무대를 가득 채웠어요. 공연이 끝나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이 참가자는 무대 위에서 색깔이 있다. 랩 실력이 기대 이상이다. 이외의 평가를 받으며 무사히 두 번째 라운드를 통과하고 처음으로 저는 저만의 개성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저는 더 이상 약한 참가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부족한 실력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상대 팀에서도 저에게 좋은 평가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기대되는 참가자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저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족한 실력으로 겨우 다음 라운드에 올라갔지만 팀전에서 함께 무대를 준비하며 실력도 마음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승 무대가 다가왔고 결승전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수많은 무대를 거치며 성장한 참가자들이 마지막으로 모든 걸 걸고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모두 자신이 가진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오디션의 마지막 무대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동안 강점으로 보여줬던 랩과 퍼포먼스를 더 강조하고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이 한껏 높아졌어요. 조명이 꺼지고 무대가 시작되었어요. 음악이 흐르는 순간 저는 모든 생각을 지웠어요. 오로지 무대 위에서 보여줘야 할 제 모습만 남겨두고 싶었어요. 춤을 출 때는 온몸으로 리듬을 느꼈어요. 노래를 부를 때는 관객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랩을 할 때는 모든 감정을 담아 전하고 싶었어요.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친 곳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나의 친구 유진이었죠. 유진이는 일본에서 제가 방송 오디션에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까지 온 거였어요. 유진이는 객석에서 저를 바라보며 힘껏 응원하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그의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모습이 보이는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쳤어요. 포기하려던 순간도 있었고 두려움에 주저앉을 뻔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 이 무대에 서서 최선을 다해 저의 모든 것을 보여줬죠. 공연이 끝난 후 관객석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여기까지 달려온 모든 순간이 이 무대에서 완성되었다는 느낌이었어요. 거친 숨을 내쉬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결과 발표가 이어졌어요. 저는 최종적 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동안 무대 위에서 성장한 저 자신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대형 기획사들은 오디션 상위권 멤버들을 모두 캐스팅했어요. 하지만 저만 제외되었어요. 처음에는 잠시 당황했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제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길을 가게 되든 이제 저는 무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주목한 곳은 대형 기획사의 자회사로 신설된 레이블이었어요. 이곳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회사였어요. 대형 기획사와 비교하면 오랜 노하우를 가진 연습생 육성 시스템이 확립된 곳은 아니었지만 대신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아티스트의 성장을 돕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입사 후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대화형 AI를 기반으로 한 음악 트렌드 분석 시스템이었어요. 이 AI는 전 세계의 음악 시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어떤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어떤 장르가 새로운 트렌드가 될지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연습생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음악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추천받고 이를 바탕으로 개성을 살린 무대를 기획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따라했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해 제 강점이 돋보이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작업실에는 생성형 AI 음악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어요. 연습생이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즉각적으로 생성하고 필요한 편곡이나 음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작곡가나 프로듀서가 직접 곡을 만들어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AI가 수십 개의 멜로디와 비트를 즉석에서 조합해 최상의 연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랩을 다양한 장르에 적용해 볼 수 있었고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스타일의 음악에도 도전할 수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단순한 래퍼였다면 이제는 곡 전체를 이해하며 감정을 실어 노래할 수 있는 뮤지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안무 연습실에서는 3D 안무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연습생이 춤을 출 때 3D 카메라가 모든 동작을 기록하고 360도 시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덕분에 거울만 보면서 연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내 동작이 무대 위에서 어떤 각도로 보이는지, 어떤 부분이 부드럽고 어떤 부분이 더 정교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감각적으로 춤을 익혔다면 이제는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연습을 하면서 저는 단순한 연습생이 아니라 진짜 아티스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동안 피지컬적인 부분을 단련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술을 활용해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진짜 아티스트로 성장할 기회를 얻고 있었어요. 연습실 거울 앞에서 처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어요. 그때 저는 무대에 서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무대 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앨범을 발표하며 드디어 한국 음악계에서 데뷔하게 되었답니다. 데뷔 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어요. 신생 레이블에서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한 저는 점점 더 많은 무대에 서게 되었고 음악 방송과 공연을 통해 저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무대에서 시작했지만 조금씩 대중들의 반응이 좋아졌고 제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일본에서도 제 활동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어색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데뷔한 이후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제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간접적으로 저희 소식을 듣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제 인터뷰 기사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올라오기도 했고 우연히 TV에서 제 무대를 보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저를 보러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회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을 만큼 너무 기뻤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조금 더 따뜻했어요.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부모님을 서울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한지 직접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연습하는 공간, 녹음실, 공연을 준비하는 곳까지 제가 일하는 환경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죠. 그리고 서울을 함께 다니면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복궁에서 전통 문화를 보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한강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음식도 다양하게 체험하셨어요. 김치찌개, 삼겹살, 떡볶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보셨지만 결국 어머니는 한국 음식을 꽤 좋아하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었지만 어떤 순간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한국의 분위기를 바라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뿌듯했죠.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이 제 공연을 직접 보시는 날이 찾아왔어요. 이번 공연은 제가 솔로 아티스트로서 처음 가지는 단독 콘서트였어요.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님이 객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떨리는 시간이 지나고 조명이 꺼지면서 첫 번째 곡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관객석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무대를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공연의 마지막 곡이 끝났을 때는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공연이 끝나고 저는 부모님과 다시 만났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어요. 고생했다. 단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의미였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처음으로 부모님이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신 거죠.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가장 원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또 한 명이 저를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 유진. 언젠가는 꼭 일본에서 저만의 K-팝 무대를 만들고 꼭 유진이를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무대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연으로 저는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 유진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환경과 기회를 준 한국, 저의 두 번째 고향이 된 한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가슴 뭉클한 성공 스토리에 감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마운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